이번에 22회 시험이 정말 황당하게 거의 뭐 두세 장에서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나온 데서만 나오고 안 나온 데는 아예 그냥 싹 전멸. 그래서 이렇게 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 두세 장에서 그냥 20문제가 나와요. 거의 5장이 원래 많이 이 책에서도 5장이거든요. 5장에서 거의 다 나왔다. 평상시도 5장은 한 5문제 나오는 영역이긴 해요. 5장에서 5문제 나오지만 5장이 보면은 재정 뭐 이렇게 해서 한 5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엔 좀 더 비중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및 평가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거죠. 우선 개인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의제가 형성되어지면 이제 대안이 형성되어지고 그 대안 중에 정책이 결정되어지고 정책이 집행되어지고 평가되어집니다. 개인의 문제는 IMF 이전의 실업은 개인의 문제였어요. IMF 이전의 실업을 뭐 국가 차원이나 그 누구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이 준비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였는데 1997년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 문제로 대두된 거예요. 마치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에 실업이 큰 문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IMF 이후에 실업이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 이슈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실업에 문제가 있었지만 바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누군가가 뭐 자살을 하거나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또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되는 것은 보통 이슈 제기자, 훌륭한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슈 제기자가 되잖아요. 아니면 이슈 촉발 장치라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슈가 돼요. 이슈가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건 내가 어떻게 좀 해서 표를 좀 얻어내고 좀 알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의제예요, 의제. 그래서 정부 의제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저거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책 의제가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대안을 모색하겠죠? 대안을 모색한 다음에 그것을 대안 중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 형성부터 보면 공중 의제 또는 체제 의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정부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인식되어지는 사회 문제. 이게 공중 의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이제 공중 의제가 되는 거죠. 사회 문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직면해 있고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이라면 공중 의제는 이거는 이젠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고 국가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중 의제가 되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도의원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중에서 도의원이나 국가에서 또 나서겠죠. 그렇게 나선 것을 정부 의제라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실제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의제, 제도 의제는 정부의 의사결정자가 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수락한 의제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 의제의 형성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이 있어요. 요즘은 안 나오지만 예전에는 나왔었던 외부 주도형은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예요? 정책이죠. 그러면 내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정책의 내부는 누굴까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주도형은 국가가 아닌 외부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외부가 누가 되냐면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그러니까 사회 의제가 공중 의제가 되고 공중 의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책이라는 게 내부가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주도형은 우리로부터 그래서 사회 문제가 공중 대중의 의제가 된 다음에 이 대중의 의제가 이제 정부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보통 외부 주도형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동원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동원하는 거예요. 누가 동원시키는 거예요? 나라가 동원시키는 거예요. 누굴 동원시키겠어요? 시민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이에요.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하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국가에서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새마을운동을 펼쳤고 거기에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끌어들였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매주 뭐 일요일이나 뭐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은 새벽에 풀배로 나와요. 풀배로. 안 했잖아. 네. 난 했어. 했어요. 무조건 하는 집에서 한 사람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동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계적인 사회, 리더의 권력이 매우 강한 국가에서 정책 의제 형성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접근형은 뭐예요? 내부는 뭐예요? 국가잖아요. 네. 국가만 접근하는 거예요. 동원하는 거는 우리를 동원했지만 내부 접근은 국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를 어디에서 공공의제를 거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이거는 국가에서 해줘야 이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누구가? 정부에서 한 다음에 이것을 사회에 알려 안 알려? 안 알려요. 알리지도 않아. 어떤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국방. 국방 같은 경우 우리의 의견을 들어요? 아니죠. 국가에서 뭐 자기네 마음대로 뭐 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잖아요. 네. 요즘은 언론이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는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파헤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내부 접근은 정부 내에서 폐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보통 정책이 결정되어진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외부 주도형을 많이 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정책 대안 비교의 분석입니다. 우리가 대안들이 나와요. 대안 형성이 되죠. 그러면 대안이 하나겠어요? 여러 개겠어요? 엄청 많은 대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엄청 많은 대안들을 뭐 해야 돼요? 비교해야 되겠죠. 비교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효과성, 효율성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해 나가겠죠. 그래서 비교할 때의 기준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 효과성이죠. 효과성은 뭐예요? 우리 조사론에서 효과성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목표를 달성했느냐. 네, 이런 거예요. 효과성 하면 목표 달성. 효율성 하면 뭐예요? 투입 대비 산출인 거예요. 투입 대비 산출.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은 사회통합. 사회보험이 사회적 효과성이 커요? 공공구조가 사회적 효과성이 커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이 사회적 효과성이 크다. 그 다음에 사회적 형평성. 사회적 형평성은 뭐예요? 불평등의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불평등을 개선하는 것, 형평성, 공평성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해야 되고 재정적으로도 실현 가능해야 되고 행정적으로도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행재정 계획을 같이 봐요. 행정과 재정 계획을 같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 윤리적 실현 가능성이나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이 정책 대안 비교 분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정책 결정 모형은 여러분들이 행정론에서 주로 더 많이 강조되어지고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죠. 한 4과목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합리 모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거야? 라고 할 때 합리는 가장 이성적인 걸,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합리 모형. 그래서 정책을 우리가 결정할 거잖아요. 한 10가지의 대안이 있어. 그러면 10가지의 대안을 가장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해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이성적인, 논리적인 거를 선택하는 것을 합리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대안들을 우리가 다 발굴하는 것조차도 어렵고, 그 대안들 중에 어느 게 가장 합리적으로 좋은 건지 나은 건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도 결국은 어렵습니다. 이게 딱 떨어지는 거면은 우리가 왜 정책을 만들고 싸우겠어요? 그죠? 그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국힘이 그렇게 붙는 거예요. 누가 봐도 A가 가장 합리적이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운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의 대립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걸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합리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에 근거하여
최선의 정책 대안을 탐색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는 뭐겠어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다가 한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합리 모형에 기반해서 정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제한된 합리주의예요. 제한된 합리 모형을 다른 말로 하면 만족 모형이라고 그래요. 제한된 합리 모형. 그럼 뭘 제한했겠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여러분들도 하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그게 있잖아요. 내가 Y에서 어린이들을 보면 얘를 가장 훌륭한 아이로 키우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뭐가 있어? 커트라인 있죠? 이 이상의 것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만족 모형이에요. 제한된 합리 모형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커트라인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뭐다? 주관적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 커트라인이 예를 들어서 김진우는 한 90%를 커트라인으로 해서 이 이상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60%에서 마음이 너무 푸근하고 이래서 60%에서 커트라인 정하고 한 65점이면 완전 만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족 모형의 만족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고 만족 모형 자체도 뭐에 기반하냐 하면 제한된 합리 모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 가능할 때에 그래도 커트라인 정할 것이고 이 커트라인 위도 결정할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얘도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추가로 만족의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다라는 그런 제한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족 모형 인간의 제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접근이 용이한 대안들을 검토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딱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족 이후의 상태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점중 모형이라는 것은 점중은 어떤 거냐면 항상 기존에 과거에 어떤 기준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점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의 기존에 이러한 단어가 반드시 키워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점중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교육을 12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할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경험을 바탕으로 그때는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면 점중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전혀 새로운 구성으로 하게 되면 그건 또 다른 모형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중 모형은 기존이죠. 그다음 과거에 했던 것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수준에서 결정을 하면 적어도 정책은 좋아진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그것을 점중 모형이라고 하고 점중 모형은 에치오니가 주장합니다. 에치오니가 주장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호남 모형도 또 나오죠. 호남 모형은 큰 결정은 어디에서 하고 합리 모형에서 하고 작은 구체적인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느냐? 아까 금방 얘기했던 점중 모형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을 혼합. 그래서 합리와 뭐를 혼합한 거예요? 점중을 혼합한 거예요. 시험 나올 때는 합리와 점중의 위치가 다른 것이 들어갈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합리 모형과 그다음에 최종 모형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 그러니까 큰 범위에서는 어디에서 해요? 가장 합리적인 게 뭘까? 이런 방향이 합리적일 거야 선택한 다음에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그동안 이것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했지? 아 여기까지 했네? 그럼 여기서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정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혼합 모형이다. 그래서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중 모형을 혼합한 것이다. 보시면 돼요. 최종 모형도 시험에 또 자주 나오는데요. 최종 모형은 왜 최종 모형이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가장 인간은 어때요? 이성과 합리에 기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경제적인 합리성에다가 이제는 뭘 추가했냐면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요소와 초합리적인 요소까지 플러스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적. 그래서 최적 모형은 합리 모형과 합리적인 요소를 전부 다 어떻게 했다라는 게 아울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합리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초합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직관, 통찰력, 창의력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초합리적인 요소다. 그래서 최종 모형은 합리와 초합리 모형을 모두 중시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어 없어? 있어. 조직이 없다 하면 틀린 거야. 조직화된. 조직은 있지만 거기에 어떤 상태예요? 무정부, 아노미 상태예요. 아노미. 아주 혼란한 상태. 그냥 조직이 있지만 그 안에 아노미 상태. 무정부 상태는 뭐예요? 특별한 뭔가 없어.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주 혼란한 시대에는 보통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책은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에 보면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결책이라고 해서 대안, 세 번째는 의사결정의 참여자라고 해서 정치의 흐름. 보통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문제와 대안과 정치의 흐름이 우연찮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 안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찮게 결합이 되었는데 이게 딱 정책이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만든 거예요? 안 만든 거예요? 가장 비전문가의 조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쓰레기통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이고, 여기에 문제의 흐름, 대안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흐름이 어지럽게 섞였다가 우연찮게 만들어서 정책이 이루어지는 것을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그러고, 가장 리더십이 없는 모형이 되겠죠. 그럼 반대는 뭐냐? 반대 뭐예요? 여기 없는데 이 쓰레기통 모형의 반대는 뭐 엘리트 모형 정도 할까요? 엘리트 모형은 어떤 거예요? 엘리트 모형도 여기 적으시면, 엘리트는 두 단어가 나오죠. 소수의 또는 엘리트의, 이런 단어가. 소수의 브레인 또는 엘리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엘리트형 모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는 거의 엘리트라는 단어를 써요. 아니면 소수의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적 접근 방법입니다. 과정 분석, 산물 분석, 성과 분석,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할 때에 무엇을 분석하느냐, 내가 정책을 분석할 때에 과정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물을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성과를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정은 뭘 분석하는 거냐면, 과정은 뭐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래서 과정을 다른 말로 풀었으면 형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나요? 뭐뭐 만들어지는 과정, 형성되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과정 분석은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법이라 그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죠? 처음에 이렇게 해서 뭐 주민 욕구하고 일본의 걸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의 시범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법으로 됐잖아요. 이 과정이 절차적으로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뭐다? 과정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 분석에는 어떤 단어가 일반적으로 쌍으로 나오냐면 형성이라는 단어가 쌍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한다든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분석해 보는 거, 이걸 과정 분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산물 분석은 중요합니다. 산물 분석이 5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산물 분석은 한마디로 정책의 내용 분석이에요.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려고 하면 뭘 분석하겠죠? 거기에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이냐 분석하겠죠. 정책. 이 정책은 누구한테 주는 건데, 대상자 누군데, 그 다음에 급여. 그래서 현물을 주겠다라는 거야, 현금을 주겠다라는 거야, 뭐 증서를 주겠다라는 거야, 급여. 그 다음에 전달 체계. 그래서 이거 뭐 우리가 입사무소 가서 신청해야 돼? 아니면 복지관에 가서 받을 수 있어? 전달 체계. 재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세금으로 할 거, 우리 보험료 낼 거,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산물 분석은 산출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산물 분석, 산출 분석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책의 내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정책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정책의 분석 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분석은 그 정책을 시행하면 어떤 변화, 목적을 달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변화. 그래서 그 변화가 생겼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뭐다? 성과 분석이다 라는 거예요. 성과. 그래서 성과 분석은 정책이 나온 결과를 기술하고 효과성, 효율성 등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활사업하면 탈수급률이 높아져야 자활사업이 의미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강의도 마찬가지, 산물 분석하면 처음에 1차는 몇 명 나오고 2차는 몇 명 나오고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성과 분석은 뭐가 되냐면 뭐 나중에 합격을 뭐 이런 것들이 성과 분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정 분석,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 과연 뭐 이렇게 알림이나 이런 것들은 뭐 과정은 잘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과정 분석, 산물, 성과 분석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평가에서 사회복지 정책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평가함으로써 뭐 할 수 있어요? 책임성을 확보할 수가 있죠. 평가하지 않으면 예산도 막 대충 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론 형성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했더니 이러한 변화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상당히 유용해. 라고 우리가 이론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조사론의 목적하고도 좀 비슷하죠? 조사론도 이러한 목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평가의 성격을 보면 가치 지향적이다. 조사론하고 다른 거는 사회복지 조사론은 뭐예요?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했죠. 조사론은 가치 중립적이에요. 지향적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정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치 지향적이에요. 어떤 가치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자유에서 소극적 자유의 가치를 집어넣을 것이냐, 적극적 자유에 의해서 정책을 만들 것이냐. 평등도 수량적 평등에 의한 것이냐, 비례적 평등에 의한 것이냐, 기회의 평등에 의한 것이냐. 사회적 적절성에 의한 것인가, 효율성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결정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결정하는 것까지가 가치 지향적인 요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가치 지향적이면서 실용적이면서 정치적이에요. 정책을 만드는 건 뭐예요? 상당히 정치인스럽죠. 그래서 정치적. 그리고 종합학문적이고 기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신공공관리론인 거예요.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를 지향했죠. 1980년대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그죠? 그 이후에 작은 정부, 우리는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신자유주의를 지향하면서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 경제, 자율성, 성과 등의 원리를 정부 활동에 도입한 것을 신공공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어떤 평가 제도가 활성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홍보와 마케팅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어지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신공공관리론. 우리나라는 평가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1997년. IMF 딱 터지니까 이젠 돈도 없고 그죠? 국가 돈도 없고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쥐었다 폈다 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정책 평가의 유형에는 거기에 보면 총괄 평가와 가정 평가로 크게 나눠졌죠. 총괄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평가하는 것을 총괄이라고 그래요. 키워드는 뭐예요? 프로그램 끝난 후가 되겠죠. 그래서 정책 집행 후 이게 키워드죠. 의도한 정책 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총괄 평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효과성, 효율성 평가 나왔죠. 효과성은 뭐라 그랬어요? 과자 들어가면 항상 목표 달성이야. 효과, 성과 같은 거예요. 그죠? 아까 성과도 뭐예요? 그래서 변화됐느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목표를 달성했느냐죠. 그래서 효과, 성과 같은 말로 보시고, 그래서 효과성은 목표를 달성했는 정도인 거고, 근데 효율성이 중요해. 효율성이 좀 어렵게 나오면, 효율성에는 어떤 효율성이 있냐면,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분석으로 나눠요. 비용 편익과 비용 효과. 둘의 차이는 뭐죠? 비용 편익은 이익이잖아. 베네피트 이익을 얘기해요. 그래서 비용 편익은 투입은 전부 다 화폐예요, 화폐. 투입,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다 돈으로밖에 줄 수 없잖아요. 투입은 무조건 화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용 편익은 산출을 어떻게 할 수 있어? 화폐 단위로 말 그대로 산출할 수 있을 때예요. 화폐 단위로 산출이 가능할 때에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투입 대비 산출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높은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높냐 낮냐를 평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비용 효과는 투입은 화폐 단위로 되지만 산출은
화폐 단위로 환산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흡연율을 위해서 4프로그램을 했어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청소년 흡연율이 90%가 됐어. 그럼 돈으로 얼마인데요? 금연율이라고 해야 되나? 네. 금연. 이게 청소년 흡연율이 90% 줄었어. 그러면 이걸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때 쓰는 것이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그럼 돈으로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풀어서.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상이한 목표. 또 산출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흡연율을 50% 줄이고 싶어. 근데 10만원 투자해서 5명 50만원치 효과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죠?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만원의 효과를 얻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목표인 거죠. 네. 목표가 서로 달라도 계산 가능하죠. 얘는 5고 얘는 3. 그래서 얘가 더 어떻게 한 거예요? 비용 편익에서 효율적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도 가능해. 그런데 비용 효과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 동일한 목표. 자,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표에서 비용 효과 분석이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더 적게 쓰고 가는. 돈을 투입이 작은 게 효율적인 거죠. 자, 5명을 줄였어. 여기도 5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만 원을 썼고 여기는 50만 원을 썼어요. 그럼 어느 프로그램이 더? 50명. 여기가 더 좋은 비용 효과 분석으로서 효율성이 높은 거죠. 이 사업이,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상이한 목표에서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비용 효과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목표에서 투입이 작은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비용 측면에서 평가하고 효율성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비용과 성과를 동일한 화폐 단위로 환산하는 평가이고 비용 효과 분석은 정책을 화폐로 환산하지만 성과를 화폐로 환산하지 않는 평가 방식.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제는 이렇게 하면 시험 못 풀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화폐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방법 뭐였어요? 동일한 목표에서 투입이 작은 거. 동일한 목표에서 투입이 작은 것이 비용 효과의 효율성이 좋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해되세요? 네,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과정평가는 뭐냐면 과정은 아까 형성이랑 같다 그랬죠? 네. 뭐뭐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과정평가는 형성평가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정평가는 과정평가의 한 유형으로서 자,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정책 도중에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책 도중에 평가를 수행하여 집행 전략이나 집행 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을 하는 것이다. 과정평가는 MT에 가서 첫째 날 평가하는 게 과정평가인 거예요. 첫째 날 밤에 뭐 해요? 우리 집에 갈까 안 갈까 이거 하지 않잖아요. 네. 첫째 날 뭐 해요? 내일 어떻게 하면 잘하지? 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수정 보완이에요. 그러면 총괄평가는 뭘 평가하느냐? 내년에 이거 해마라.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괄평가는 수정 보완이 아니라 이거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 사업의 종패 이런 것들을 같이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평가는 질적평가예요. 내일 어떻게 하지?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는 질적인 평가예요. 그러면 총괄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양적인 평가예요. 이번에 우리가 몇 명 참가했고 수익은 얼마 냈고 이렇게 뭐예요? 숫자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통으로 다 설명한 거예요. 다른 과목과 다 매칭해서. 그래서 과정평가는 뭐다? 질적 평가를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게 수정 보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총괄평가는 양적 평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몇 명이 참석했고 얼마의 목표를 달성했고 이런 수치적인 것들을 보통 평가하게 되고 그래서 양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자,